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지하 깊숙한 벙커는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의 한 무기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한국의 현무호가 있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기 체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유럽계 여성 무기 해설가 소피아 헤르츠입니다. 전직 나토 출신인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후 일어난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소피아 헤르츠는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전직 나토 소속이었던 그녀는 현재 자신만의 국방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분석은 정확성과 객관성으로 유명했죠. 정치적 편견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무기를 평가하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2024년 말 중동 상황은 소피아에게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 소피아는 브뤼셀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위성사진과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의 구조도, 지하 깊이, 방어시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시설들은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여러 층의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군요. 소피아는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80m 깊이에 위치한 시설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들. 이런 시설들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주목한 건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었습니다. GBU-57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 파괴용 폭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게만 해도 13톤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무기가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GBU-57조차도 깊이와 구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술의 한계와 전략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상식이 뒤바뀔 만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 이스라엘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5 공격기들이 대편대를 이루어 출격한 것이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나토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을 실시간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훈련도, 장비의 성능도 완벽에 가까웠죠. 첫 번째 공격파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소피아는 모니터를 통해 폭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고 지상시설들이 파괴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들어온 정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폭탄들은 시설 상부는 완전히 파괴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하 벙커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시설들이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소피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전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GBU-57 벙커버스터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72시간 후 미국의 거대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동했습니다. 13톤짜리 괴물 폭탄 GBU-57을 탑재한 채로 말이죠. 이 폭탄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일반 전투기로는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B-2 폭격기만이 이런 무기를 운용할 수 있었죠. 폭탄이 투하되자 지진과 같은 진동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란의 지하시설 일부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성공적인 작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도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의 한계와 의존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피아의 동료인 마르쿠스가 황급히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피아, 이거 봐야 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보야. 동료가 건넨 자료를 보자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현무호라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의 놀라운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죠. 만약 이스라엘에게 한국의 현무호가 있었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직 공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에젤의 이런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이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경제 강국이었지 군사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국방력을 키워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지 무기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GBU-57을 능가하는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더구나 이스라엘 같은 군사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무기개발 역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진보된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죠. 초청장에는 정중한 영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신 소피아 헤르츠님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초청합니다.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해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로 미국의 GBU-57보다 뛰어난 무기가 존재하는 걸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든 것들이 유럽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죠. 이런 공항을 만드는 나라라면 무기도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정현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소피아를 반겼습니다. 소피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일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정현 박사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품고 있었죠. 차로 서울 시내를 이동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뭔가 특별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피아는 다음날 이른 아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연구소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여러 검색대를 통과하고 신원 확인을 받고 특별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소피아는 연구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거대한 실험실들,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 기술이 개발됩니다. 현무호도 바로 여기서 탄생했죠. 오늘 보실 건 현무호의 실제 관통력 테스트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만약 기대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정현 박사는 현무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지하 깊숙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 타격 무기죠.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소피아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요? 실험장에 도착하자 소피아는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목표물이었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소피아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20m가 넘어 보였고 폭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시설과 유사한 방어력을 가진 모의 벙커였습니다. 두께만 해도 수미터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죠. 그 위에는 추가적인 강철 보강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걸 뚫는다고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나토에서 본 어떤 무기도 저런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정현 박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구조물이 얼마나 견고한지부터 보여드리죠. 이정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저모의 벙커는 실제 이란 핵시설의 방어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다층 방어 구조,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특수 설계, 그리고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와 강철 합금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죠.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발사대에 설치된 현무호 미사일을 본 소피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GBU-57처럼 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이는 약 8m 정도로 보였고 직경도 1m 남짓했습니다. 저 작은 걸로 정말 가능한가요? 소피아의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미사일이 13톤짜리 GBU-57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죠. 이정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지하 관통에 특화된 정밀 타격 시스템입니다. 박사는 미사일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무호는 다층 탄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탄두가 경로를 뚫으면 두 번째 탄두가 더 깊숙이 들어가 폭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더 스마트한 무기였습니다. 무작정 크고 무거운 폭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로 목표를 정확히 파괴하는 방식이었죠.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칼 같네요. 라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망치가 아니라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무호의 핵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관통탄두, 정확한 타이밍으로 작동하는 지연신관, 그리고 목표물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센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통제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상식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발사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연구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현무호가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의 화염과 연기가 장관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소피아는 고성능 카메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무호는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명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있었고 잠시 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층 탄두 시스템의 작동 모습이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면이 흔들릴 정도였죠.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지가 가라앉자 소피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콘크리트 벙커가 완전히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마치 거대한 드릴로 뚫은 것처럼 정확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구조물을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GBU 57도 완벽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의 현무호는 깔끔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훨씬 작고 가벼운 무기로 말이죠. 이정현 박사는 소피아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과 개발 끝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건가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무기네요. 이정현 박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핵심은 탄두의 설계와 재료 기술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다단계 폭발을 일으키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호의 성공 비밀은 크기나 폭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밀성과 효율성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이죠. 큰 망치로 내려치는 대신 작고 날카로운 칼로 정확히 베는 방식이라고 박사는 비유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소피아의 질문에 이정현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위협들까지 말이죠. 박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에서 항상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시설들과 지하 군사기지들, 그리고 수많은 지하 터널들이 한국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현무호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정현 박사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고전적인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격언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세계가 이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정현 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떠들지 않는 편입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사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무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실력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고수 같은 느낌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과시하느라 바쁠 때 한국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뤼셀에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현무호의 위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깔끔하게 뚫린 콘크리트 구멍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말입니다.
소피아는 즉시 특별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괴물은 서울에 있었다였습니다. 이 제목에는 그녀의 놀라움과 감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소피아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 국방 기술의 발전 과정, 그리고 한국 특유의 기술 개발 철학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현모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놀라움과 감탄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인 제임스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왔다. 이탈리아의 국방장관도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 말이죠. 그녀는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모호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국방기술 수준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수함 기술, 전투기 개발,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모호 기술을 공유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이었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은 중동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쪽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녀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쪽 모두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특정 국가의 군사적 목적에 제공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죠. 특히 서방 언론 중 일부는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한국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기술은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모호 기술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도 이런 접근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기술연구팀이 새로 구성되었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기술에 대해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었습니다. 소피아의 프로그램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국방장관은 공식 방안을 통해 한국과의 무기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현모호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캐나다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도 한국과의 국방기술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공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에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현모호가 있었다면 이란 작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의 고위 인사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그 상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이정현 박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화상통화로 만난 이정현 박사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의 질문에 박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정받는 것이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평화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세계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현모호 외에도 한국이 개발한 여러 무기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 KF-21, 그리고 각종 함대함 미사일들까지 한국의 국방기술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뛰어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성공 비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철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문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방송 원고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을 쌓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가 바로 현모호 같은 혁신적인 무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피아의 마지막 방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철학과 문화까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소음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쌓는 나라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피아에게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프랑스 24 등 주요 언론사들이 그녀와의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무기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한국 정부에서도 소피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정현 박사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가장 기뻤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송을 본 젊은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다니라는 댓글들이 그녀의 채널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꼭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만들어지니까요. 이것이 소피아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방송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무호라는 놀라운 무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죠. 화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현무호 시험 발사 장면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세계에 전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72시간 안에 100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블린 마르샹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국방대학교 출신의 저명한 군사사상사 교수이자 UN 위기관리 자문관인 그녀는 평생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군대는 시대착 오적이고 진정한 국방은 기술과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은 한 외국인 학자의 눈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브뤼셀 UN 본부 회의실 오후 3시. 에블린 마르샹 교수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한국 담당 분석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현재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72시간 내에 100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블린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52년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사를 연구해온 그녀에게 이런 주장은 허황된 소리로 들렸거든요. 손을 번쩍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21세기의 국민 전체 무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현대 국방은 첨단 무기와 소수 정예 부대가 핵심입니다. 수백만 명을 무장시킨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블린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그녀가 평생 연구해온 이론에 따르면 현대전은 고도로 전문화된 소수의 전문가들이 첨단 장비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거든요. 프랑스군도 지난 20년간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고 나토 역시 같은 철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사학을 연구해왔습니다.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 오적이죠. 게다가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런 원시적인 전략을 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이 아닌 이상 말이에요. 그때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민방위 훈련 현장이었어요. 에블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신호 한 번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화면에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시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공황 상태나 혼란이 아니라 마치 수년간 반복해온 일상처럼 차분하고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물마다 대피 경로가 명확했고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들의 손짓도 군대식 수신호와 유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에블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대피 훈련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에요. 마치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 같은데요. 옆에 앉은 독일 출신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에블린,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에블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봐온 수많은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도 결국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평범한 동맹국일 뿐이죠. 이런 훈련은 그냥 형식적인 거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에블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시민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어요. 공포나 혼란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과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에블린이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 에블린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UN 본부에서 급하게 승인받은 현장 조사였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게 그녀의 명분이었지만 사실 내심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30년간 군사학을 연구하면서 쌓아온 자신의 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에블린은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역시 과장된 보고서였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아, 좋은 나라죠. 저도 젊었을 때 포병대에서 프랑스제 곡사포 써봤거든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택시기사가 군사 무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퇴역 군인이라고 해도 일반인들 앞에서 무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각도 계산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습관이 되면 잊어지지 않거든요.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서울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의 참관자로 참석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정기 훈련입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도 익숙해져 있어요.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이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고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도로 한편으로 정렬했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에블린이 옆에 서 있던 구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도 정기적으로 훈련하니까요. 이건 그냥 일상이에요. 에블린은 더욱 놀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도 불평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마친 듯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블린이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에블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하지만 뭘 위해서일까? 그날 오후 에블린은 시내 곳곳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걸음걸이,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각성된 의식 같은 건 말이죠. 다음 날 에블린은 강남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직원들의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어요. 이번 주말에 예비군 훈련 있다면서요? 네, 전차 조종 교육이에요. 오랜만이라 설레네요. 에블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대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 전차 조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반 회사원이 전차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면담이 시작되자 에블린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직원분들 중에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나요? 개발팀장인 김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있죠. 저는 전차 조종병 출신이고 옆에 박 대리는 포병, 이 과장은 공병이었어요.
농담 삼아 우리 회사에서 전차 소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전차 조종 경험이 개발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에블린이 궁금해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도움돼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팀워크 같은 것들이요. 특히 게임 개발할 때 물리 엔진이나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는 실제 경험이 큰 자산이 되거든요. 김민수는 컴퓨터를 켜서 개발 중인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전차의 조작감과 거의 흡사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실제로 운전해본 사람이 만들어야 이런 디테일이 나와요. 에블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비군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군사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가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삼성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신 장비 개발팀에는 통신병 출신들이 많고 반도체 공정팀에는 정밀한 작업에 익숙한 정비병 출신들이 선호되거든요. 오후에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 공사 현장에서 만난 현장 감독은 50대 중반의 든든한 체격이었어요. 제가 공병 출신이거든요. 참호파는 건 지금도 자신 있어요. 현장 감독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이나 결국 땅을 다루는 일이니까 군대에서 배운 게 많이 도움돼요. 그가 설명하는 공사 과정을 들어보니 군사공학의 원리가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집안 분석, 구조물 설계, 심지어 작업 순서까지도 군대식 체계성이 느껴졌어요. 혹시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우리 현장 직원들 대부분이 공병이나 시설병 출신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방어시설 구축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에블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군들이 모두 잠재적인 군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예비군 제도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블린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서울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 시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2호선 지하철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붐볐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혼잡한 상황에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이 독특했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이 마치 군대의 제식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특별한 지시나 안내 방송 없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룰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에블린이 옆에 서 있던 대학생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대학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에블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교통 통제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집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경로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군사 작전이야. 에블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날 저녁 에블린은 강남 한복판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번화가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좁은 인도에서도 자연스럽게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대기 위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에블린은 야간 알바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내년에 입대 예정인데 박격 포병 지원할 생각이에요. 알바생이 대답했습니다. 박격 포병을 왜 선택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ROTC 체험 활동에서 해봤거든요. 계산하고 조준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수학 전공이라 맞는 것 같아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지도 않은 대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특정 병과를 선택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그런 선택권을 갖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가요? 네, 다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정해요. 공대 애들은 보통 공병이나 정비병, 체대 애들은 특전사나 해병대, 이런 식으로요. 그냥 2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오려고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블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블린의 한국 체류도 벌써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일상적인 대화 중에 군 경험이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은 서울 외곽 공사장을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에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이 도로 포장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에블린이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포장 작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공병할 때 배운 거거든요. 활주로 보수 작업 많이 했어요.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도 써먹고 있죠. 다른 인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시설병이었는데 지금도 참호는 하루에 100m씩 팔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에블린은 놀랐습니다. 평범한 건설 현장에서 군사공학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군 경험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업무에 활용되는 실용적인 기술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기술이 필요한 때가 있나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임시 대피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루 만에 50명 들어갈 수 있는 벙커 비슷한 거 만들었어요. 시청에서도 감탄했다니까요. 오후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택시기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교통 상황을 듣고 능숙하게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사님, 길을 정말 잘 아시네요. 군대에서 운전병 했거든요. 그때 GPS 없이도 지도만 보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게 훈련받았어요. 지금도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는 대시보드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20년 전 군대에서 쓰던 건데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습관이 돼서 말이에요. 저녁에는 대학가 근처 치킨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을 받던 20대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학생이세요? 네, 휴학하고 알바하고 있어요. 내년에 군대 가거든요. 어떤 병과 생각하고 계세요? 통신병 지원했어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라서 전공과 연관된 걸 배우고 싶어서요. 형들 말로는 군대에서 배운 통신기술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된다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직장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통신병 출신인데 지금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네트워크 기초가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에블린은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경험이 단순히 의무적인 복무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병과를 선택하고 그 경험을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를 정교하게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커피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군대에서 취사병 했거든요. 그때 요리에 관심 생겨서 전역 후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요. 정확한 계량이나 시간 관리는 군대에서 몸에 밴 거죠. 에블린은 이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군사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예비군 제도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블린의 한국 체류 3주째, 그녀는 노량진에 있는 작은 약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두통약을 사려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약국 내부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벽면에는 낡은 군번줄과 함께 손으로 그린 포탄 궤도 계산 노트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약사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두통약 좀 주세요. 에블린이 영어로 말하자 약사는 능숙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어느 나라세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혹시 저 벽에 걸린 건 뭔가요? 약사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젊었을 때 포병이었거든요. 6.25 때 참전했죠. 그때 직접 계산하던 사격 재원표예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직접 만난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산할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런 건 몸이 기억해요. 거리, 바람, 탄도. 6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노약사는 벽에 걸린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공식들, 지금 젊은 포병들도 똑같은 걸 배우고 있어요. 에블린이 더 자세히 보니 그 계산식들은 실제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목표물까지의 거리, 탄약의 종류에 따른 보정값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혹시 지금도 군대와 연관이 있으신가요? 노약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관이라. 저는 전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잠시 민간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포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에블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나 추억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재 진행형의 의식이었거든요. 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손자가 작년에 포병으로 입대했어요. 저한테 와서 옛날 이야기 많이 물어보더군요. 기본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만 좋아졌지 원리는 그대로라면서요. 노약사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1953년 사진이에요. 지금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이 사진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나요? 이건 제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포병 김정수입니다. 약사인 동시에 포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고요. 에블린은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의 말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군인이었던 경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과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약국 일과 군 경험이 연관이 있나요? 물론이죠. 전장에서 응급처치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배운 의료 지식이 지금도 도움돼요. 특히 외상처치 같은 건 지금도 자신 있어요. 노약사는 약국 한쪽에 비치된 응급처치 도구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약국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치면 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응급처치부터 받고 가세요. 제가 전장에서 배운 기술이니까 믿고 맡기죠. 에블린은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지금도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노약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전역한 적 없습니다. 그냥 잠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군인의 정신이 국토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순간 에블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온 자신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국방력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에블린은 호텔 방에서 파리에 있는 동료 마르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주간의 한국 체험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만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발견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르셀, 나야. 한국에서 전화하고 있어. 에블린, 어떻게 지내? 보고서는 잘 진행되고 있어? 에블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르셀, 우리가 군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여기는 병력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곳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와도 달라. 마르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블린, 너 혹시 한국 정부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거 아니야? 3주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직접 본 거라고.
여기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해. 그 차이를 알겠어? 에블린은 3주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본 시민들의 모습,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군 경험들, 그리고 오늘 만났던 노약사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마르셀, 프랑스에서 70살 노인이 나는 아직 군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건 불가능하지. 우리 사회에서는 군 경험을 자랑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는 평화를 위해 군대를 멀리했지만 한국은 평화를 위해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되었어. 접근 방식이 정반대인 거야. 에블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택시기사가 포병 출신이고 편의점 알바생이 박격 포병을 꿈꾸고 건설 인부가 참호를 파고 바리스타가 군대식 정확성으로 커피를 내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전혀 과장이 아니야. 이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군사 조직처럼 작동한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억압적이지 않아. 오히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워. 마르셀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 분단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온 70년의 역사가 만든 거야. 에블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마르셀, 나는 지금까지 평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평화가 전쟁의 부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평화가 전쟁에 대한 준비야. 무슨 뜻이야? 여기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 그 준비 자체가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마르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에블린,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3주 전에 너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맞아. 나도 놀라고 있어. 30년간 쌓아온 내 이론이 3주 만에 무너졌거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오히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거야? 에블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하게 쓸 거야. 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나라라고.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화를 끊은 후 에블린은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경험을 객관적인 보고서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브뤼셀 유엔 본부. 에블린 마르샹 교수는 같은 회의실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전시 편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몸에 새긴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블린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거든요. 평생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온 그녀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가 이해하는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에블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영상,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포병 출신이고 건설 인부가 공병 경험을 활용하며 70대 노인이 여전히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비군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국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에블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복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70년간의 분단 현실과 그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특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에블린의 눈에 깊은 통찰이 스쳤습니다. 평화란 준비된 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 준비 자체가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블린의 말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기존의 평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저는 30년간 군대 없는 평화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에블린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노량진 약국에서 만났던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포병 출신입니다. 지금은 약사로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전역한 적 없다. 그냥 잠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블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군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이 바로 한국을 지켜온 진짜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에블린은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블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공동체형 안보 철학 한국 사회에서 배우는 평화의 새로운 정의였어요. 30년간 주장해온 군대 해체론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국방력의 의미를,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진정한 방법을 말이죠.